국악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자를 위한 교재. 지금 서양음악과 국악이 같이 50%씩 배정이 됐지만 일선에 있는 선생들은 전부 서양음악을 전공한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국악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에 국악교육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계절대학원으로. 그래서 음악 선생들이 와서 제대로 석사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선생님들 또 그 외의 선생님들이 제가 쓴 교재만 보면 학생들에게 쉽게 국악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리고 본인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안에다가 출판부를 신설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재 출판이나 새로운 작품을 쓰고 싶은데 또 뭐 대학도 설립하고 대학원도 설립해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놔주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학교의 중책을 맡고 있어서 이런 것 등등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리 음악의 정체성 본질은 역시 우리 선조들이 살면서 남겨놓은 소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그 선조가 살았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으로 표현되는 음악 예술은 그 시대에 생활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음악으로 재탄생돼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미, 아비는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그냥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우리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자식을 낳으면 어딘가 날 닮게 더 똑똑하고 키도 크고 더 잘생겨야 내가 보람 있는 자식을 만들어내듯이 아비, 어미를 닮은 더 좋은 자식을 생산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작인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전통이 오다 맥이 끊겼고 갑자기 서구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인 바람에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늦었지만 같은 놀이 음악이라도 생활 속에서 같이 듣는 음악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적인 음악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께 그런 음악이 보급돼야 그것이 한국 음악 문화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의 것 흉내내는 거 그만하고 내 것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바로 제가 우리 소리를 찾는 거다. 우리의 뿌리를 찾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용 선생님이 마침 가족을 이끌고 우리 동네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먹거리가 없었지만 인심이 좋았든지 그 동네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때 중학교 다니면서 나팔 불고 한 저를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밤에는 뭐 농악도 하고 그분들이 뭐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어디에 뭐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공연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심심하지 않게 가끔 그런 굿판을 벌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음악에 재질이 있는 걸 알고 여기서 나팔 불어봐야 뭐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 날 따라서 서울에 가서 국악고등학교를 소개해 줄 테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라. 국악이라는 게 영 내가 뭔지를 몰랐고 그분이 그때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의 박헌봉 교장 선생님을 자주 만날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박헌봉 선생님하고 만나고 향사 박규희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 이런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 불다가 갑자기 국악이 뭔지 검은고가 가야금보다 줄이 좀 부족해서 망가진 건 줄 알았어요. 검은고가 가야금 망가진 건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문외한이었는데 조그마한 피리를 주면서 한번 이걸 열심히 해봐라. 그때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 웃었어요. 이게 악기냐고. 그러면서 제가 국악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74년도에 일본을 갔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새롭게 창작되는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미키미노루 선생이라고 유명한 그 작곡가가 새로 일본의 샤쿠하치나 고토를 가지고 신곡을 작곡해서 연주하는데 황홀하더라고요. 이런 작곡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기 명창 안비치 선생님 또 박규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일본에
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 가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남의 집살이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래갖고 돈 몇 푼 넣어가지고 떠나가서 1년간, 물론 여기서 그때는 유학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준비해가지고 가서 1년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생하다가 가장 괜찮은 대학이 어디냐? 그랬더니 역사가 있고 이런 대학이 무사시노 음대다. 그래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여기서 그때는 이미 큰 작품도 작곡을 했고 73년도에 국립극장 개관 공연도 작곡했고 나름대로 자존심 있고 그런데 시험을 봐보라 하는데 1학년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올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으라. 시험 보라 1학년으로. 돌아올까 하다가 2학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 하겠다 그래서 1학년으로 일본 학생하고 똑같이 시험 쳐서 들어가가지고 대학원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악단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마당놀이 작곡을 하고 연주한 돈을 모두 털어서 조그마하게 방을 한 칸 얻어서 1987년, 물론 83년부터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8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설 국악 관현악단을 만든 겁니다. 그럼 기존 관현악단과 다른 점이 뭐냐? 이 악단은 월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 수입이 없으면 월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든 안 하든 연습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때만 되면 월급이 나오는 악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악단 연주의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창식, 김수철, 정태춘, 뭐 그 외에 조영남, 많은 대중 가수들과 함께 국악의 만남, 또 서양 악기와 국악의 만남, 또 일본 악기와 국악기의 만남, 중국 악기와 만남, 뭐 생활 속에 TV 드라마 음악, 뭐 연극, 무용극, 마당놀이 모든 분야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악단과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 잘한다. 그 연주가 재미있다. 우리 국악이 저런 연주를 몰랐다.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연주 수입으로 10여 년간을 운영해 온 겁니다. 특히 피리는 인간문화재 지영희 선생님한테 한 20여 년간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박보문 유 피리 산조가 있습니다. 중앙대학에 들어오면서 국악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는 서양음악 작곡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의 음악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김희조 선생님, 김동진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4년 졸업을 맞고 무사시노 음대 다시 서양음악 작곡과를 들어갑니다. 대학원까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기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이미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음악은 몸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기법이 익숙된 뒤에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음악은 보통 뭐 민속음악적이다. 그래서 뭐 사물놀이하고 함께 관연하게 어우러지는 신모듬이라든지 신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음악들, 또 그리고 특히 무용 반주 음악을 직접 맡았기 때문에 유명하신 무용가 선생님들은 제 피리에 춤추셨고 또 제가 작곡한 곡에 춤추셨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가무 쪽에 이제 그 많은 작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그러면서 20년 동안 마당놀이 작곡을 했습니다. 한 해도 쉬지 않고. MBC 마당놀이나 이 마당놀이라는 게 첫 해부터 제가 작곡을 한 겁니다. 그건 국악의 생활화를 목표로 해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음악 쪽도 손을 대가지고 국악의 차원에서 교성곡, 대합창곡, 그러니까 다방면의 곡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땐 좀 스케일이 큰 곡들을 하잖아요. 뭐 관현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종합적인 무용, 합창 뭐 다 이런 종합적인 작품은 저한테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개막식 그것도 직접 지휘했고 88 올림픽 그 다음에 뭐 그 월드컵 개막식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 작곡 지휘를 했고요. 뭐 부산 아시안 게임 또 각 대통령 취임식 작품 이런 거 등등을 제가 위촉을 받아서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악기, 서양 악기, 국악 악기 관계 뭐 없이 다 나름대로 부릴 줄 알게 되니까
그런 데에 관계되는 작품들은 자연히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지영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해금과 피리의 명인이십니다. 그 선생님께 배정이 돼서 한 20여 년간 조교까지 하면서 제일 많이 선생님한테 배웠죠. 그래 놓고는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작곡을 전공하니까 새로운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연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산조라는 음악은 그땐 피리 산조가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안 만드셨어요. 피리는 산조가 없다. 이건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유학 끝나고 들어와서 서울대학에 근무할 때 학생들이 자꾸 피리 산조를 가르쳐 달라. 아, 이럴 기회에 내가 산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곡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존 산조의 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하위, 무속음악에서 연주되는 그런 신하위가 산조와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25분짜리 산조를 한 1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거기에는 지영희 선생의 특징이 다 들어있고 피리의 아주 고도의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곡으로 자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연주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전국에 뭐 피리 부는 사람은 박보문율을 거의 다 불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아주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서두르게 된 것은 90년. 그땐 중국과 국교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상사원으로 옷 파는 사람으로 신분을 속여서 홍콩을 통해서 북경을 들어갔습니다. 뭐 일본에는 10년 있었으니까 걱정이 없고 가서 북경의 최고의 중국의 민족음악악단인 중앙민족악단의 류원진 단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이 얘기를 했더니 일본에서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일본 음악가들은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된다. 그 대신 국교가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국교가 맺어져야 이 일이 성사가 되니까 곧 맺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는 서로 하자. 너희 나라 악기를 좀 가르쳐달라. 또 우리가 중국의 개량된 악기를 좀 배우자. 또 일본은 제가 다 아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 작곡가들에게 제가 한국의 악기, 한국의 작품을 소개하고 중국의 악기, 중국의 악보를 소개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세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993년 타워 호텔에서 아시아 민족악단 창단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눈물겨우고 참 이게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는 무슨 뭐 큰 화제거리가 안 됐을런지 모르지만 음악을 아는 분들은 참 엄청나게 그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94년도에 국립극장에서 첫 막을 올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악기는 다 중국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역사를 가진 겁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각 나라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이 너무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푸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중국 악기는 너무 중국 냄새가 나고 한국은 너무 한국 냄새, 일본은 일본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앙상블을 이룰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로 작곡가들이나 연주가들이 한 2, 3년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서로 음악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연주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그야말로 새로운 아시아 민족음악을 탄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 쪽에서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보면 자연히 우리 음악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론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 음악의 뿌리를 경전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음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찰에서는 피아노를 치면서 뭐 새로운 찬불가를 부르는데 이건 가사만 뭐 불교 관계가 있는 거지 곡 자체는 뭐 찬송가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불교 음악의 뿌리는 불교 음악다워야 되고 불교 음악다운 음악은 바로 전통 음악이다. 전통 음악은 불교에서 나온 게 많으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한 10여 년 동안 그 찬송가 풍으로 부르는 찬불가를 우리 음악 풍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반발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자연히 내가 그럼 내놔봐라. 어떤 작품이냐?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곡이다라고 곡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붓다라는 교성곡을 시작을 해서 10작품이 넘는 한 1시간 반짜리 나지 2시간 되는 곡을 10작품 이상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찰에서 부를 수 있는 또 생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불가식에 그러한 노래들을 수십 편 썼습니다. 국악대학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학과와 다른 점은 일단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교육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대학 자체에 매여있는 커리큘럼에서 독립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학과가 저희만 하더라도 관현악과 그리고 타악 연희과 그리고 음악극과 창작음악과 이렇게 세 학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맞는 전공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음악대학 안에 한 학과로 있을 때에는 뭐 기악 전공, 성악 전공, 작곡 이론 전공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그것이 더 확대되고 또 그리고 국악이라는 게 악가무가 일치되는 것이 우리 국악의 특징인데 그런 것이 과에서는 골고루 다 전공자를 키워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학이 됨으로 해서 국악 전반에 걸친 그런 악가무 일체의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국악이 뭔지 모르고 할 때는 왜 우리 것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무시하는가? 아주 그 한이 쌓였습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부설로 국악유치원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국악유치원 그럼 학생 안 온다. 그래서 한 30명만 모집을 해보려고 안 와도 좋으니까 국악이라는 이름을 붙여봐라. 젊은 엄마 아빠가 청바지를 입고 애들을 안고 몰려드는데 30명 모집을 하는데 160명이 되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젊은 부부들은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것에 대한 중요성, 우리 것으로서 우선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우리 음악으로. 음악을 통해서, 음악교육을 통해서. 뭐 그런 등등도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 젊은이들이 가야금을 하든 피아노를 하든 똑같이 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국악인들의 반성입니다. 국악은 국악인 게 아닙니다. 국악인들만 가지고 사는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판소리 잘 부른다고 해서 그 판소리가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명창이고 나만이 인간문화지고 나만이 스타가 돼가지고 이건 나 아니면 못한다. 네가 하는 건 그건 아니다. 네 아마추어가 하는 거 그건 국악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악을 버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음악 예술이 살려면 프로보다는 아마추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전공하는 분들은 전공자를 위한 국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국악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많은 팬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음악을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의 장르를 개척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악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공자로 해서 고집은 좋지만 이것은 내 음악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